누구세요? 왜 여기에? 미숙이 뒤로 물러서며 당황했다. 정분이 현관에 나타나 차갑게 말했다. 어디 가노? 며느리야? 내 돈 들고 도망가나? 저는 그냥 요양원에 맡기려고. 미숙이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햇살이 정분의 작은 텃밭을 따스하게 비춥니다. 올해 79이 된 정분은 허리를 구부려 상추 잎사귀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따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초록빛 잎사귀가 살랑거리며 흙냄새와 함께 평화로운 봄 향기가 코끝을 스쳐갑니다. 이렇게 흙 만지는 게 제일 행복하다니께. 정부는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정분에게 텃밭은 단순한 농사일이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는 순환 속에서 정부는 자신만의 평안을 찾아왔습니다. 정분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한 한옥 구조의 집은 정분의 시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집안의 터전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 평상에서는 여름이면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작지만 알찬 텃밭이 펼쳐져 있어 정부는 1년 내내 이곳에서 채소를 기르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젊은 시절부터 이 땅을 일궈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꿋꿋하게 농사를 이어왔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큰 농사는 그만두었지만 여전히 집 앞 작은 텃밭만큼은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아들 준호의 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급히 손을 털고 앞치마를 정리하며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빨간 화물 트럭에서 내린 준호는 50셋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밴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준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바쁜 일상에 쫓기는 사람의 조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빠진 것 같고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는 준호는 전국을 누비며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일거리가 많아져서 집에 들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잘 왔다. 밥 먹고 가거라. 정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시계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늘 오후에 부산까지 화물 실어야 해서 다음에 천천히 올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정부는 아쉬움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이 우선이지. 조심해서 다녀와라.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쌀 한 포와 반찬거리 몇 가지를 꺼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드세요. 미숙이가 준비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며느리 미숙이 보낸 것들이었지만 정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오지도 않으면서 물건만 보내는 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효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미숙이는 어떻게 지내노? 정부는 며느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요즘 부동산 일이 바빠서 정신없어 해요.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일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정부는 그 말 속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집값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얼굴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니가? 정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미숙이한테 말해볼게요. 준호는 어머니의 섭섭함을 알아차리고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정부는 다시 텃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들의 바쁜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의 노년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곧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농사일에 집중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터라 외로움쯤은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해먹은 후 정부는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앉아 있는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러 갔습니다. 마을의 소식은 대부분 이곳에서 오가곤 했습니다. 영희, 봉순, 춘자 할머니 등 또래 친구들이 모여 앉아 각자의 자식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부나 아들 왔다 갔더라. 영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응, 바빠서 밥도 못 먹고 갔어. 정부는 아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 우리 늙은이들은 뒷전이지. 봉순이 한숨을 쉬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때 춘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부나, 혹시 내 며느리 요즘 어떻게 지내나? 글쎄, 부동산 일이 바쁘다고 하던데. 정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말인데. 춘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그러시는데 며느리가 요즘 시골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던데. 정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그게 집을 팔아서 도시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했다던데. 춘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미숙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던 며느리였지만 언제부턴가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더니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나 괜찮아?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어. 그런 소리가 나돌고 있구나. 정부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할머니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위로나 걱정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으면서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저녁때가 되자 옆집에 사는 순덕이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순덕이는 정분과 동갑내기로 이 마을에서 함께 늙어가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정분 씨, 저녁 드셨어요? 순덕이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아직이요. 뭐 별일 있나요? 정부는 호미를 내려놓으며 순덕이를 바라봤습니다. 순덕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정분 어르신, 아들 부부가 요즘 돈 문제로 싸운다더라. 며느리가 집 팔자고 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눈빛에 잠시 어둠이 스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에서 맴돌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정부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던데, 며느리가 부동산 일하면서 시골집 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팔아서 도시로 이사 가자고 한다던데, 순덕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이 땅에서 살아온 정분에게 집을 판다는 것은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저 며느리, 내가 늙었다고 우습게 보나. 정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나요? 우리 며느리가 아무리 그래도. 정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순덕이의 말은 이미 정분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순덕이가 돌아간 후 정부는 혼자 마당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준호는 성실하지만 바쁜 생활에 치여 가정일에는 소홀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틈을 타 며느리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분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분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과 지혜가 지금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박해 보이지만 정분의 속마음은 누구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잠들기 전까지 며느리 미숙의 최근 행동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집에 올 때마다 이상하게 주변을 둘러보던 모습, 은연중에 재산 이야기를 꺼내던 것들이 모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며느리가 장롱 앞에서 뭔가를 뒤지는 듯한 모습을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순덕이가 전해준 소문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찬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에이, 괜한 걱정이겠지. 정부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멀리서 승용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분이 창밖을 내다보니 며느리 미숙의 흰색 승용차가 집 앞에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어제 들은 소문 때문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차에서 내리며 큰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훨씬 밝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부는 현관으로 나가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미숙이 왔구나. 오랜만이네. 정부는 겉으로는 반갑게 맞았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미숙은 정분의 팔을 다정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그런데 미숙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어딘가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거라. 정부는 며느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미숙은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정말 좋네요. 한옥이라서 더욱 운치가 있고 요즘 이런 집들이 정말 값어치가 높아졌다던데요. 정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벌써부터 집값 이야기를 꺼내는 미숙의 의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 요즘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미숙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며 물었습니다. 요새 치매 초기 증상이 무섭다잖아요. 건망증이 심해지면 큰일이니까 미리미리 체크해 봐야 해요. 정부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받아넘겼습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나이가 나이니까. 그래도 조심해야죠.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미숙은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정부는 그 속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며느리가 자꾸 집안을 둘러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롱 쪽을 유독 자주 쳐다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미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 화장실로 간 사이 정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장실 방향이 아닌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 그리고 뭔가를 뒤지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미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숙은 장롱 앞에 서서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정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부는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잠시 후 미숙이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미숙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정부는 애써 평온한 척하며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미숙이 떠난 후 정부는 곧바로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평소 놓아두었던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히 정분이 소중히 간직하던 봉투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정부는 경악했습니다. 그 봉투에는 평생 모아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급히 장롱 구석구석을 뒤져봤지만 봉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며느리가 정말로 내 돈을. 정부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정부는 그제야 며느리의 최근 행동들이 모두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매 이야기를 꺼낸 것도, 집값 이야기를 한 것도 모든 것이 자신을 무력화시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내 돈을 훔친 게 며느리구나. 정부는 이를 악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우롱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장롱 앞에 주저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며느리가 영리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분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치매인 척 연기를 하면서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치매 연기를 해보자. 그래서 저 며느리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겠어. 정분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정부는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겉으로는 순박한 시골 할머니로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날카로운 정분이었습니다. 5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온갖 어려움을 겪어온 정분에게 이 정도 시련은 견딜만 했습니다. 정분은 며느리의 다음 수를 예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훔쳐간 미숙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보내려 할 것이고 그 사이에 집과 남은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지. 정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함께 복수에 대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치매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안심하고 본색을 드러내도록 유도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부는 마음을 다잡고 내일부터 시작할 연기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 미숙은 자신이 어떤 상대와 맞서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평생의 지혜와 경험을 동원해서 며느리의 관계를 분쇄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날 늙고 무력한 할머니로만 봤구나.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정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연기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정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치매에 걸린 불쌍한 할머니야. 미숙이가 안심하고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완벽하게 연기해야 해. 정부는 며느리가 언제 올지 모르니 미리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정리하던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옷도 약간 어수선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멍한 표정을 지어봤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정부는 혼잣말을 하며 연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약간 떨리게 만들어 봤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오며 쌓인 연륜이 연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정부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일부러 밥솥 뚜껑을 열어둔 채로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밥을 했나? 안 했나? 정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헤매는 척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요? 왜 이렇게 낯설지? 정부는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웃들이 들을 수도 있고 나중에 소문이 퍼져서 며느리 귀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부는 더욱 연기를 심화시켰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문을 닫고 다시 열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뭘 찾으려고 했지? 아, 맞다. 김치를 꺼내려고 했나? 정부는 진짜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옆집 순덕이가 담장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정분 씨, 괜찮아? 아까부터 혼잣말이 많이 들리던데. 정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순덕이를 통해 소문이 퍼지면 며느리에게도 빨리 전달될 것입니다. 아, 순덕 씨. 정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힘들어. 아까도 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순덕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분 씨,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냐?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머리가 자꾸 멍해지고 방금 전에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정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순덕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분 씨,
아들한테 연락해서 병원에 가봐야겠어.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그런 거라고 하던데. 정부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계획대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순덕아. 그런데 아들은 바빠서 며느리한테 말해볼까? 그래, 그게 좋겠어. 빨리 연락해봐. 순덕이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이가 돌아간 후 정부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부는 더욱 과감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나가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정부는 큰 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장롱 속에 특별한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와서 뭔가를 훔치려 할 때를 대비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아들 준호가 몇 년 전에 선물로 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녹음기를 장롱 구석진 곳에 숨겨놓고 작동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올 때마다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제 됐다. 다음에 미숙이가 와서 뭔가 수상한 짓을 하면 모든 걸 녹음해 두겠어. 정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른 준비도 했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집안 보안을 위해 설치해 두었던 작은 카메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장롱 근처에 설치했습니다. 위치를 조심스럽게 조절해서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까지 준비했으니 이제 증거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거야. 정부는 자신의 치밀한 계획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침대에 누워서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올지 모르니 계속해서 치매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오면 더욱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여주어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미수가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치매 환자인 척 해주마. 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무덤을 파게 될 거야. 정부는 또한 아들 준호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순진한 아들이 며느리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일단은 증거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어제보다 더욱 심한 치매 증상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밥을 먹고 있었나? 정부는 진짜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정분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정분이가 요즘 많이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고 다른 사람은 치매인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만족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곧 며느리 귀에도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부는 더욱 과감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여기가 어디지? 집에 가고 싶어. 정부는 진짜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이웃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정분을 달래려고 애썼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친절에 마음이 아팠지만 계획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고 며느리가 언제 와도 준비가 되어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노린 내 꼴 세상에 까발려 주마.
그 순간 정분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치매에 걸린 불쌍한 할머니였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는 날카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정분의 치매 연기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며느리 미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정분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혼란스러워하는 척했습니다. 여보세요? 정분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미숙이에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누구요? 정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아, 미숙이. 우리 며느리 맞나? 전화 너머로 미숙이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느리 미숙이에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해져서. 정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곧 가볼게요. 혹시 준호는 연락 안 했나요? 미숙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 누가 준호요? 정부는 더욱 심각한 치매 증상을 연기했습니다. 아들 이름이 준호였나? 미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획대로 며느리가 낚였습니다. 이제 미숙이 어떤 수를 쓸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1시간 후 미숙의 흰색 승용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미리 준비해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미숙이 들어오자 깜짝 놀라는 척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정부는 미숙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미숙은 정분의 모습을 보고 내심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 미숙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며느리? 내가 며느리가 있었나? 정부는 고개를 젓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미숙은 정분 곁에 앉으며 다정한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뭐가 위험해? 정부는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력이 이렇게 나빠지시면 가스레인지나 전기 같은 거 실수로 켜놓으실 수도 있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두려워하는 척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미숙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는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니까 안전하고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정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며느리의 목적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그게 뭐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간병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미숙은 달콤한 말로 정분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고? 정부는 일부러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미숙이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집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요양원 비용도 많이 들고 집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부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잘 모르겠어. 미숙은 정분의 반응에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다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미숙이 돌아간 후 정부는 녹음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미숙의 말들이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집을 팔겠다고 한 부분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한 부분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준호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아들을 보자 마음이 아팠지만 계획을 위해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저 준호예요. 기억나세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누가 준호요? 정부는 아들마저 모르는 척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미숙이 준호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봐요. 어머니가 이 정도로 심각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해요.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심하게 아프셨다니. 내가 너무 바빠서 몰랐네요. 여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미숙은 준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평생 살아온 집인데. 여보, 현실을 봐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집을 정리해서 비용을 마련해야 해요. 미숙은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속으로 며느리의 연기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교활하고 치밀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며느리의 눈물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요양원 입소 수속을 밟읍시다. 미숙은 속으로 환호했지만 겉으로는 슬픈 척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에요. 제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볼게요. 그날 저녁 정부는 혼자 있으면서 분노를 사겼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에 서는 것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몰래 요양원 입소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정분이 치매라는 의사 진단서까지 위조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미숙은 정분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부는 서류를 보며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의사 진단서까지 위조할 정도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뭐요? 어머니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에 가시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미숙은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정부는 도장을 찍는 척하면서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정분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정분은 잠든 척하면서 미숙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미숙은 장롱 속 딱 문서를 꺼내면서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내 것이야. 이 늙은이는 요양원에 박아두고 집도 팔고. 완벽해. 바로 그 순간 미숙은 장롱 구석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방문 틈 사이로 미숙을 바라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다. 이제 제 발로 무덤 파는구나. 미숙이 카메라를 발견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녹화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미숙은 당황한 채로 카메라를 끄려고 했지만 어떻게 조작하는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정부는 방문 틈 사이로 미숙의 당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결국 카메라를 그대로 두고 서둘러 문서들을 챙겼습니다. 땅 문서와 함께 정분이 숨겨둔 또 다른 현금 봉투까지 발견했습니다. 정분이 일부러 미끼로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평생 안 굶어. 미숙은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늙은이는 이제 필요 없어. 요양원에서 썩어도 상관없어. 정부는 며느리의 진짜 본성을 직접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숙은 모든 것을 챙긴 후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습니다. 정분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몰랐습니다. 정분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3시 미숙은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가방에는 훔친 현금과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집 앞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서 있었고 경찰관 4명이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왜 여기에? 미숙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분이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아까까지의 치매 환자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또렷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노, 며느리야? 내 돈 들고 도망가나? 정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숙은 정분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냥 뭐, 새벽에 남의 돈 들고 나가는 게 그냥이가? 정분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절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절도? 무슨 절도요? 저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서류를 정리하던 길이에요. 정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요양원에 맡기려고? 그럼 내 현금 5천만 원은 왜 내 가방에 들어있노?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경찰관이 미숙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현금 뭉치와 각종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비용으로 쓰려고 가져가던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미숙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시도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매? 내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했노? 그때 경찰관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장롱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숙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평생 안 굶는다. 늙은이는 이제 필요 없어. 미숙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속마음이 그대로 녹화된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의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분이 미리 연락해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경찰차들과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숙아, 너는 왜 여기에?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집과 내 돈을 모두 훔치려고 했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아, 이게 정말이야?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미숙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지만 경찰이 녹음 파일까지 재생하자 미숙은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정분과 나눈 대화에서 미숙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고 집을 팔자고 한 부분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나는 그냥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싫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정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으면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야지. 남의 것을 훔치면 되나?
경찰관이 미숙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절도죄와 문서 위조죄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숙은 수갑이 채워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늦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준호는 아내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숙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정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 마음속은 정말 알기 어려운 법이야. 경찰차가 떠나간 후 정분과 준호는 집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들에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치매는 연기였던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숙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몰려고 해서 역이용한 거야. 그래야 전현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준호는 어머니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영리하신 줄 몰랐어요. 늙었다고 바보가 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구나. 그날 밤은 정분에게 있어 복수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가족이 무너진 슬픈 밤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분과 준호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회색벽이 둘러싸인 공간에서 정부는 담담한 표정으로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정분 어르신, 며느리분이 돈을 훔쳐간 것을 언제부터 의심하셨나요? 담당 경찰관이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정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미숙이가 집에 왔을 때부터였어요. 평소보다 행동이 수상했거든요. 그리고 장롱에 넣어둔 현금이 사라진 걸 발견했을 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연기를 하신 건가요? 네, 그래야 전현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더 대담하게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정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네요. 녹음기와 카메라까지 설치하시고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왔지만 사람 속마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요. 미숙이가 돈에 눈이 멀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미숙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 씨 시어머니 댁에서 현금 5천만 원과 토지 문서를 가져간 것을 인정하시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도 인정하시나요? 그건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숙이 정분에게 집을 팔자고 제안하고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부분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녹음을 들어보면 미숙 씨가 의도적으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그리고 어젯밤 촬영된 영상에서는 늙은이는 이제 필요 없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만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재산을 훔치고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한 겁니까?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후가 되자 정분과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시골집은 어젯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미숙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 마음은 정말 알기 어려운 법이야. 나도 처음에는 미숙이를 괜찮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더 자주 와서 돌봤다면.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일을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정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절도죄, 문서 위조죄, 그리고 노인학대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미숙이가 모든 걸 자백했다고 해요. 준호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부인할 수도 없었을 거야. 그런데 엄마, 미숙이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준호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이란 게 사람을 참 많이 바꾸는구나. 미숙이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부동산 일을 하면서 돈의 맛을 본 게 아닐까?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미숙이가 요즘 들어 돈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준호는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정분의 치매 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분 씨, 정말 치매가 아니었던 거야? 순덕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순덕 씨. 다들 걱정시켜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며느리의 정체를 확인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 정부는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가 걱정한 게 다 허실이었네.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가 정말 영리했어. 나라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했을 거야. 봉순이 감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분의 지혜에 감탄하면서도 며느리의 배신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누구나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부는 혼자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을 폭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구나. 미숙이 덕분에 새로 배웠어. 정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는 절대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트럭 일도 줄이고 더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정분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족이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 제일 무섭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 법이지. 정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미숙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검정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준호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단단해 보이는 정분의 표정에는 마지막 승부에 대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미숙은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피고인 최미숙,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 정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죄, 문서위조죄, 노인학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미숙은 지난달부터 시어머니인 피해자 정분 씨를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현금 5천만 원을 절취했고 이후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조작하여 요양원에 강제 입소시키려 했습니다. 정부는 방청석에서 검사의 말을 들으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훔쳐가던 순간, 그리고 치매 환자 취급을 하며 모욕을 주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된 의사 진단서를 만들어 피해자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려 했으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려 했습니다. 검사는 차근차근 미숙의 범행을 설명했습니다. 미숙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변론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고령의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증거 영상을 보시면 피고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법정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미숙이 장롱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특히 이것만 있으면 평생 안 굶는다. 늙은이는 이제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법정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정분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피해자 정분 씨,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정분은 당당하게 증언대에 섰습니다. 7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며느리의 행동을 언제부터 의심하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지난달 미숙이가 집에 와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확신했습니다. 정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연기를 하신 것입니까? 네, 미숙이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믿으면 더 대담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숙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정분 씨, 며느리가 정말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부는 미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해서 남의 돈을 훔쳐갑니까? 걱정해서 늙은이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까? 법정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분의 날카로운 반박에 변호사도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강제 입소시키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숙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시골집을 팔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시어머니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법정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숙의 솔직한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증언석에서 마지막으로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아, 돈이 내 눈을 가렸구나. 하지만 인연은 끊지 않겠다. 감옥에서라도 반성해라. 미숙은 정분의 말을 듣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준호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숙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정분과 준호는 법정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미숙이가 정말 뉘우치는 것 같아요. 혹시 선처를 부탁해 주실 수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미숙이도 진짜 반성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어.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하는 거야. 정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개된 공판에서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미숙은 절도죄, 문서위조죄, 노인학대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미숙은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회를 갖고 출소 후에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바랍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정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가족이 무너진 현실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 법원을 나서며 정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제일 무섭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는 법이야. 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의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을 거쳐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분의 작은 텃밭에는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정분의 마음만큼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 호미로 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준호가 새로 산 호미를 어머니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아들이 건넨 호미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예전 것도 괜찮은데 굳이 새로 살 필요가 있었나? 엄마 손목이 아프시다고 하셔서요. 이건 손잡이가 더 편하게 되어 있어요. 준호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함께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준호는 트럭 운전 일을 대폭 줄였습니다. 주 3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어머니와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자주 와주니까 참 든든하구나. 정부는 아들이 능숙하게 밭을 매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다녔던 게 후회돼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바빴고 지금은 지금대로 좋은 거야.
사람은 때가 있는 법이지. 정부는 아들을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일을 하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미숙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숙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편지 봉투를 어머니께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손을 멈추고 편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썼노? 아직 안 읽어봤어요. 엄마와 함께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준호는 어머니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읽어보자. 두 사람은 밭에서 나와 마당의 평상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펼치자 미숙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에게.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후회하며 지내고 있어요. 준호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미숙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교도소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을 도우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출소 후에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출소하면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정부는 편지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숙이가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말로만 하는 반성과 진짜 반성은 다른 법이야. 출소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정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미숙이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신 거죠? 준호가 희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연이란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니야. 미숙이가 정말 변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깨어진 것은 아니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정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부는 마을에서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덕이가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준호가 자주 와서 도와주니까 든든해. 정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분인 정말 대단해. 나라면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거야. 영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련이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거지. 정부는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정분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분과 준호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간단한 시골 밥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준호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평화롭다. 하지만 이 평화가 당연한 건 아니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거지. 정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잘 모실게요. 준호는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부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멀리서 꽃잎이 바람에 날려왔습니다. 봄이 되어 꽃들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는 날아오는 꽃잎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제일 무섭지만 결국 가족도 사람이지. 용서할 건 용서해야지. 정분의 목소리에는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봄은 다시 찾아왔지만 정분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이라는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진 것입니다. 준호가 마당으로 나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별이 예뻐서 좀 더 보고 있었어. 준호야, 너도 같이 봐라. 정부는 아들을 옆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이렇게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소망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평안함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정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모두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다시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심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식물들을 보며 정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올해도 좋은 채소가 많이 열릴 것 같구나. 정부는 혼자 중얼거리며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준호의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일하는 날이었지만 출발 전에 어머니께 인사하러 온 것입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저녁에 올게요.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무리하지 말고. 정부는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정부는 다시 밭일에 집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정부는 집으로 들어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곧 저녁에 아들이 돌아올 것이고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인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마을의 어른으로서 다른 노인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분 어르신,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나이에 상관없이 복잡한 법이야.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정부는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평범한 하루가 가장 좋은 하루야. 정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나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 평안함을 지켜나가고 싶다. 시골 마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이라는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진 정부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